자, 지금 뭐 우리 채팅창에서도 제보가 좀 있어서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포항의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예, 지금 뭐 속보로 나와서 제목 정도만 나와 있는데 관련한 소식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네네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근 뭐 주민분들이 큰 소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좀 제보가 있는 모양인데요. 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취합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환국 작가와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함께하는 자산배분 특강 다음 주 토요일이죠. 아마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여러분께 무료로 강의를 또 해드립니다. 아, 그분들이 무료로 강의를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예, 이승원 본부장, 뭐 강환국 작가 등등 그분들이 또 해주시니까 얼마인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무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마 또 선물도 좀 드리는 모양이니까요. 예,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또 같이 한번 강환국 작가도 만나보시고 이승원 본부장과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200분 정도 선착순인 것 같으니까요. 얼른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강환국 작가 아주 재밌죠. 네. 자, 그러면 강환국 작가보다 더 매력 있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출근하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오늘 뭐 편히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뭐가 되죠? 저는 오다가 되겠 그렇습니까? 오시는 데가 어디셨어요? 저는 그냥 비 많이 와서 시내 통과했습니다. 시내를 이렇게 시내로. 오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출발이 어디? 출발이요? 예. 강북구에서 합니다. 강북구. 네. 거기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막히는 구간 통제 예, 구간이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뭐 일찍 네.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강변북로 저 올림픽대로 요쪽이 하여튼 제일 오늘 좀 통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미국 시장은 안 열렸죠, 어제는? 예, 어제 노동절 휴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요 지표들에서 시장은 휴장이지만 열리는 시장들이 있죠. 원유 시장이 있습니다. 어제 오펙 플러스에서 10만 배럴 감산한다는 얘기와 함께 약간 올랐습니다. 88달러 정도까지 약간 올라왔고요. 그리고 달러인데스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원화와 위안화 시장 열리죠. 환율 예. 시장. 그래서 원화가 1,370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 장내에서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위안화가 6.93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이게 7위안, 달러 대비 7위안을 좀 방어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은 약간씩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주요 시장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타 국가들의 주요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 플러스 0.42%, 항생이 1.16% 하락. 대만이 1%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중화권 증시는 중국 경기의 지표가 계속 둔화되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함께 당대회를 앞두고서 대규모 부양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린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지금 결부되어서 계속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중국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더 큰 문제이죠. 유럽이 어제 독일이 2.22% 하락, 프랑스가 1.2% 하락, 영국이 플러스 0.09%였는데요. 사실 이게 반등을 한 겁니다. 독일이 어제 3% 후반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프랑스도 2% 이상 하락을 했다가 올라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락했던 것은 러시아 제재 해제까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8월에 유로존 서비스 PMI가 49.8로 나왔어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좀 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그 미국의 경기 지표에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불과 한 2달, 3달 전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는 미국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유럽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즉 유럽이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의 그 압박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가 이제 고조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보다는 지금 유럽이 더 걱정이다. 유럽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유럽은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면서 어떤 것이 새로운 게 나오는 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 체인저는 역시나 뭐 전쟁이고요.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문제인 거고요. 지금 이제 유럽은 이번 주에 22회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서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계속 에너지 위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유럽은 뭐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네. 에너지 위기 극복 법안이라고 해서 그래서 각 그 개인들한테 그 바우처를 줘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고 이런 경기 부양 지출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참 머리에 지금 아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발 지금 이런 상황이 압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은 이제 새로운 총리가 신임 총리가 당선되었습니다. 트러스 외부장관이 이제 신임 총리가 당선이 되면서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해외 시장에서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오시기 전에 자료를 좀 봤는데 이제 오, 깜짝 놀랐죠? 지표가 엄청 좋아요. 깜짝 놀랐죠. 예. 이거 원자재 고가들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네. 많은 걸 시사합니다. 첫 번째 건 브라질의 차트입니다. 브라질의 차트인데 지금 이거 월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언제부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08년부터죠. 아, 2008년부터. 2008년부터 봤을 때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2022년이니까 얼마 되죠? 지금 7개월, 14년, 8개월? 예. 7개월이 아니고 14년이요. 어디부터가? 2008년부터. 아, 14년 맨 왼쪽, 차트. 맨 왼쪽에. 예. 그때부터 쭉 전체 흐름을 보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브라질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시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좀 위로 갈 모양이죠. 이제 그쵸. 브라질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칠레입니다. 와. 역사적 신고 지수에 이제 거의 다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와. 인도네시아는 역사적 신고 지수를 내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그림이 깜짝 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사실 약간 부도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지수의 월봉입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왜 이걸 굳이 좀 가져왔냐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면요. 뭐 경기 침체 얘기하고 각국의 상황이 안 좋고 또 미국의 3대 지수에는 나스닥이 더 안 좋고 또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안 좋고 뭐 대만 안 좋고 뭐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원부국들, 예. 자원국가들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거리이고 헤게모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그대로 섹터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옛날에 LG생사가 지금 LX 인터내셔널인가 이런 거 네. 있죠. 그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또는 뭐 한미글로벌은 이제 투자회사 얘기를 하지만 건설회사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런 회사들라든지 이렇게 상사들이 올라가는 특징을 좀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상사들이 자원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장의 환경이 이렇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섹터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우리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뭐 재분배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저소국권에 있는 뭐 수십조씩 이렇게 운용하는 쪽에서 펀드들이 네. 포트폴리오 재분배를 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의 포트폴리오, 상품 간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페이스 포트폴리오가 진정한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스페이스 포트폴리오예요? 공간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국가별로 즉 네네. 이렇게 지금은 자원 에너지 위기가 있으니까 자원 부국에 투자를 좀 하고 또 그렇지 않은데 투자하고 이렇게 분배해 간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좀 굳이 드리냐면요. 아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최근 몇 달 사이에서. 네. 근데 예를 들어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르헨티나 지수 자체는 뭐 30% 올랐더라도 네. 예를 들어 환율이 뭐 30% 마이너스라면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우리가 투자한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가 오른 게 아닌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항상 이제 브라질이나 남미의 국가들을 할 때는 이제, 네, 이제 네. 환율이 굉장히 위험하죠. 감안을 해야 되는 예, 거죠, 감안을 그거는.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 좀 이어가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서 주식으로 대형주, 소형주 나누고, 아, 예? 우리 흔히들 많이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닥, 코스피 나누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분산 투자하고. 예,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삼성전자 사놓고 뭐 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심지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로 분할해서 예. 그런 하는 경우도 거는 봤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이 급락을 때는 다 같이 하라 그러고 올라갈 때는 선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의 뭐 그루들 그리고 투자를 했던 이제 유명한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주식 투자 자체 안에서 주식을 막 분산해 놓지 않았어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배분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 하락할 때 하락폭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게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는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서 종목을 분산해 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스페이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거 인도네시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몇 개월 전에요. 이들의 국가가 칠레나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이 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의 위험한 상황이 안정화되면 얘는 떨어지겠죠. 예. 거기에 수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종합 지수들의 그 구성 항목들이 대부분 자원이랑 뭐 그렇습니다. 금융 그런 데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기업들이? 대부분, 예, 기업들 네. 대부분 그렇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 주도형 시가총액 높은 게 많은 거고 대만도 요즘에 부진한 게 대만도 IT 좀 많고 이제 그런 역량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자금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24% 하락을 해서 2,403포인트. 뭐 이게 장중에 아침에 플러스였습니다. 소폭이나마 플러스였고요. 코스닥은 아침에 좀 약했다가 뭐 전반적으로 계속 약한 모습으로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플러스 시작을 했었는데 장중 환율이 1,370원을 돌파했어요. 이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에 최고예요. 예.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속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선물을 동시 만기가 있고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후속 매수세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0.24%니까 코스닥에 비해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어제 기관들이 1,337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1,600억을 했어요. 나머지 기관들은 거의 팔았습니다. 이 얘기는 지수 관련 대형주 위주로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개별 종목별로는 매도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별로 하락이 더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한 것은 바이오들이 어저께 급락한 종목들이 맞아요.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 종양학회가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지난주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뭘 발표한다느니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느니 포스터에 뭘 발표한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그 이벤트 데이의 근처에 가면은 그냥 매물 먹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뭐 먼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또 개별 종목의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별 종목의 매물이 나오는 것들은
뭐 사모펀드나 투신, 국내 기관들 중에서 이제 정리 매매하면서 좀 매매가 나오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개인들의 매부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그 추석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씩이라도 주식을 좀 매도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그게 모이면 매물이 좀 되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고 조금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은 네. 국내 기관들 중에서 사모펀드나 투신에서 종목을 개별 종목에 그냥 던져버리는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런 매물이. 그래서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좀 해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매물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냈습니다. 저 그럼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떤 거죠? 이게 박셀바이오 차트인데 네. 와. 박셀바이오를 갑자기 꺼내신 이유가 아, 뭘까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얼마나 무섭게 흘러내렸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또 노이즈가 많죠. 그거는요. 그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바이오 쪽에는 네.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데 네. 그 임상 결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또 어떤 거는 발표는 좋게 얘기하지만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개별 종목으로 움직인다고 표현을 많이 드렸는데 어제는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이 약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제가 차트로 국가 자원 부국가들, 부자 국가들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자원 개발과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환율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이제 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아니, 것 같아요. 아니 뭐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또 잠시 후에 또 얘기는 하긴 하겠습니다. 환율도 시장에서는 뭐 예. 증권사 같은 데도 환율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왜 이렇다고들 얘기합니까? 뭐 이유는 명확하게 다들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 당연히 달러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달러스가 올라가는 건 지금 엔화도 지금 최저죠. 예. 그래서 유로존이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위안화도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더 강력하게 한다고 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우리는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건 상대국과의 통화 때문에 그 환율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잖아요. 상대국과의 통화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 국가의 경제가 어느 정도 강한가 약한가가 그 나라의 통화 가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지금? 지금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적자는요. 이건 정말 이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이요. 무역수지 적자라는 거는 그만큼 네. 달러의 수입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예. 유출이 더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약하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현상은 그런 건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죠. 하나는 이대로 계속 고공권으로 갈 것이냐, 네. 좀 안정화될 것이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이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외부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쵸. 이번의 환경은 다시 1,300원을 깨고 내려가서 1,200원 뭐 그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소 안정화되기는 하겠지만 네. 1,300원 위에서 꽤 오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여기서 꽤 오랜 동안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지금 이렇게 원화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되는 이유의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해소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물론 이제 뭐 수출이 뭐 5개월 연속 마이너스기도 하고 뭐 코로나 상황도 뭐 등등 해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는 꽤 잘했다는 얘기들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에 우리나라가 약한 것 반영 그다음에 미국 달러가 강한 것 반영까지 하더라도 1,370 이건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거죠. 외환 시장에서도 거기도 트레이더들이 있고 그 안에 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조이소 루소가 중국의 위안화를 공격한다. 네, 뭐 헤아라를 공격한다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외환 시장에도 분명히 그런 지금 수급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딱 공격하기 좋잖아요.
지금 맞아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거는 지금 정 프로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눈 건데 네. 지금 예전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잖아요. 네, 예. 네, 네.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한 나라의 통화에서 달러라는 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유출이 더 많으면은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으면은 당연히 우리 원하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국제금융하시는 관료분을 좀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달러 인덱스가 강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예. 우리가 보유한 달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되게 촌스러운 방식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름 수입해 오면은 달러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아껴 쓰고 우리가 또 나가갖고 이제 해외 여행하면은 그것도 달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 좀 덜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촌스럽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는 에너지 관련한 그 온도 다 정해주거든요. 난방 그렇죠, 온도 그렇죠. 이렇게 정해주는 그렇죠. 것처럼 달러 문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원화 숏을 하고 있는데 원화가 강해질 리가 있냐. 예. 근데 그 얘기도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좀 달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쩌면 그런 언론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개연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사실은 항상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 여행 별로 안 가는데 이 정도면 우리 김프로님도 가셨잖아요. 그럼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예. 가능성은 있느냐? 그런 모멘텀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CPI, PC 물가가 둔화되는 거. 물가가 둔화되면은 지금 달러가 강한 것은 물가도 연동되어 있거든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가만히 보면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미국 정부에 생각해 보면은 달러가 만약에 약했어요. 그럼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거예요.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수입고가 낮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좀 준 거고요. 그래서 안정화되는데 영향을 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달러가 강하면은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강합니다. 수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건들지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물가가 여기서 안정화되면서 팍팍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달러에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금권으로 강하게 가는 것을 미 정부에서 마냥 좋게만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더 불확실하지만 지금 유로화가 워낙에 약세지 않습니까? 네. 그 유로화가 올라와야 되는데 유로화가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답을 모르고 있는 전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해소되는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불확실성이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떤 것인지 해소가 되면서 안정화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아. 저점을 깼습니다. 싸죠. 예. 네, 저점을 깼어요. 지금 지난번에 저점이 우리 2276이었고요. 네.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거의 2100 정도에 가 있는 겁니다. 예. 달러 베이스로는요. 2100까지 네, 네, 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싸게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주가라는 게 많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간다라는 거 봤을 때 주기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시간을 두고서 안정화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안정화돼 가지고 예전처럼 원화 강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을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시황의 흐름은 뭐 우리 시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은 우리 연휴가 끝나고 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잖아요. 예. 다음 주 월요일이 오늘이 6일이니까 다음 다음 주 주 월요일이 화요일이 12일. 13일이잖아요. 그렇죠. 화요일이 화요일 13일. 13일이잖아요. 네. 그 13일 날 미국 CPI 발표를 해요. 아, 13일에 화요일. 네, 네. 13일 날 CPI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 우리는 연휴 사이에 이것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걸 보고서 FOMC 회의가 21일 날 그 다음 주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 시장은 CPI를 앞두고 있으면서 CPI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고
FOMC 회의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이라는 제가 전망의 갈팡질팡이라고 표현을 써놨지만 지금 네. 이제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다 그렇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연속 3주 연속 하락했어요. 예. 3주 연속 하락하면은 저가 매수는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한적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일 CPI를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빠지더라도 일단 제한적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 동시만기가 내일 모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반등 주면 조금 안정화 됐다가 미국이 이제 뭐 별로 시장이 어제 안 열렸기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안 열렸거나 좀 빠지거나 뭐 이러면은 또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 하나하나 좀 전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속보 들어왔던 내용들 조금 뭐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지금 예. 예. 포스코 공장이 한 개가 불이 난 게 아닌가 보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뉴스를 저희가 좀 보니까 3개 공장에서 예. 제2 제강 공장, 2 열연 공장, 2 스테인레스 강 공장 등 최소 3군데 이상에서 불이 화재가 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오전 30분경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인천 소방당국도 대응 2단계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형 제철소 2군데가 다 네. 불이 났네요. 현대제철은 공장 내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큰 제철소에서 예.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먼저 속보를 좀 전해드렸고요. 또 관련 뉴스 들어오면 마찬가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자, 안 좋은데 네. 좀 걱정이네요. 박근혜님이 준비하신 오늘 예, 주요 이슈들 몇 가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중국의 위안화가 6.94 대비 6.94 위안까지 올라갔다가 평가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어제 중국 당국에서 외화 지준율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자국 내 금융사의 외화 지급 준비율을 8%에서 6%로 인하했습니다. 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러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위안화 가치 안정을 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맨 끝에 제가 의지 그리고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위안화 가치가 안정화돼서 네.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IB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중국 당국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뉴스도 의지만 보여준 걸로 보여집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월 10만 배럴 감산한다는 거. 전 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이 8천만 배럴 약 그 정도 됩니다. 오펙 플러스에서만 4,385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10만 배럴 감산한다 그랬어요. 월? 예, 월.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오펙 플러스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의지를. 우리는 감산해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이 유가 하락을 만약에 종용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자마자 미국은 증산한다. 그래서 대응을 좀 표명했는데 미국이 증산한데요? 예, 미국 증산한다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충분히 증산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전 세계 국가에서 지금 원유 시추로는 미국이 1위죠. 2위가 러시아고요. 3위가 사우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소비도 1위거든요. 예. 그다음 중국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추 마이너스 소비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하는 곳이냐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1위고 사우디가 2위고 이라크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할 능력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계속 이렇게 수출하다 나중에 파국으로 갈까 봐 이제 걱정을 좀 하는 거죠. 예. 여하튼 간에 이런 의지를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유가가 약간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자동차에는 다소 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배터리와 태양광에는 큰 수혜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하나또올수와 같은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의 생산 거점을 이미 구축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최대 수혜일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그 월은 아니고 1일 10만 배럴인 모양입니다. 예, 지금 뭐 제보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하다 보니까 가끔 네, 네, 실수가 네, 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10만 배럴이라고 해도 뭐 의미는 전체 없는 생산량에서 큰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 것 같긴 네. 하네요. 예. 그리고
강달러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원화가 지금 1,370원까지 계속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주가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환율 상승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는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쪽지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그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에 이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는 자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거기에 수출 비중이 90% 이상 되는 기업들이 뭐냐 하면서 리스트가 막 돌아다녀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는 쪽이 어디냐 요 얘기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가장 수혜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서 자동차 쪽에는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위기이지 않겠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올라가는 것은 대표적으로 환율 상승 수혜주라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만약에 똑같은 달러 베이스로 차를 판다면은 이익 단위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 우리 원화 기준으로 만약에 낮춘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수혜인 것은 분명히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어제 될 것 같고요. 현대차 분들하고 좀 통화를 하다가 네. 아니 왜 자기네들은 뭔가 좀 잘 팔리고 좋은 일만 생기면은 뭔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한참 네. 이제 차 잘 팔리고 가격도 좋은데 IRA 터져가지고 또 거기서 눌리고 하는 게 좀 타이밍적으로 항상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나마라도 조금 수혜 입을 수 있는 업종인데 IRA 악재가 같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뉴스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우리 같이 정프로님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부각이 되네요. 아 그렇습니까? 특화방. 그 5G 특화망 있잖아요. 예. 그때 지금 우리 얘기할 때 뭐 두세 달 전인 것 같아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네. 그때 그 네이버 신사옥에 5G 특화망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니고 막 이런 예. 것들을 그제 한번 제가 뉴스로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5G 특화망 시장이 빅뱅이다. 삼성도 진출한다. 네. 다수의 희망 기업들이 지금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영 5G보다 빠르고 안정적이고 이 스마트 공장 얘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블루센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면 로봇 사업도 많이 지금 많이 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의 5G가 공용망이 아닌 특화망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이 사업성도 좋고 향후에 더 성장할 것이라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면서 네. 요즘에 그래서 5G도 좀 기계 장비도 좀 오르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네. 공용망하고 특화망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유망 전체 그 기존 통신 사업자에서 예. 통신 대역에서 그냥 전체 쓰는 거고요. 특화망은 우리 단지 산업단지 안에서만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망을 독립적으로 구축을 하는 독립적으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통신사는 이 사업 불가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과기부에서 심사가 있어야 되고요. 5G 특화망 기간 통신사로 통신 사업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장 자동화 얘기하고 있죠. 자율주행 로봇 얘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 KMW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KW, RFHIC, 다산 네트워크스 다양한 5G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제 새로운 통신 업체들이 이제 막 들어온다 이거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MLCC가 지금 사실 휴대폰이 많이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쌓여 있어서 걱정스럽다라는 뉴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조선비즈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 업체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전기차 수요가 매년 40% 급증하고 있어서 전장용 MLCC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산업을 보고서 간다면은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다. 기업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주요 이슈들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